다각도의 분석과 지적 담론의 장,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는 러시아 범죄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5명의 연쇄살인범에 대한 1급 기밀 브리핑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그 1960년대 소비에트 연방 시절부터 현대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에 걸쳐 벌어진 참혹한 사건들의 기록을 담고 있죠. 우리는 오늘 이 기록을 바탕으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무려 수십 년간 이 끔찍한 참극이 이어질 수 있었던 그 핵심적인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네, 정말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렇죠. 저는 과거 수많은 현장을 누볐던 전직 형사의 입장에서 이 사건 기록의 맥락을 쭉 살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범죄들은 권위주의적 체제와 공권력의 무능이라는 이른바 사회 구조적 맹점이 없었다면 결코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고 싶군요. 물론 폐쇄적인 체제라는 배경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범행학자이자 프로파일러의 관점에서 이들의 엽기적인 심리 상태와 행동 패턴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요. 체제나 사회 구조는 단지 그들이 범행에 활용한 껍데기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범행을 추동하고 지속하게 만든 가장 핵심적인 동력은 그들 내면에 깊이 자리한 과대망상, 콤플렉스, 그리고 억눌려 있던 극단적인 병리적 욕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압도적인 개인의 심리와 본성이 빚어낸 참극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 시각이 아주 팽팽하게 맞설 수 있는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럼 제 입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사건 데이터와 수사 기록이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공통된 패턴이 하나 있어요. 범죄의 장기화를 가능케 한 핵심은 철저하게 체제의 허점과 권위의 오남용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서에 등장하는 안가르스크의 미치광이 미하일 팝코프나 소련의 가학주의자 아나톨리 슬립코의 사례를 한번 보시죠. 네, 두 사람 다 직업적 지위가 특이했죠. 맞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수십 년간 수사망을 피한 게 아니거든요. 현직 경찰관이라는 직업 혹은 그 국가가 인정한 엘리트 교사라는 지위를 완벽한 방패로 삼았습니다. 사회가 공권력과 권위자에 대해 가지는 맹신, 그리고 조직 내부의 부패와 허술한 감시망이 결합되었을 때 이게 어떤 참사가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구조적 실패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파코프와 슬립코가 자신들의 그 사회적 위치를 교묘하게 이용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이면, 즉 그들이 왜 그런 짓을 벌였고 또 어떤 방식으로 범행을 완수했는지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게 체제의 문제로만 환원할 수 없는 지점들이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브리핑 문서에 기록된 다른 2명, 그 비차공원의 미치광이 알렉산드르 피추시킨과 할머니 살인마 타마라 삼소노바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주 기괴한 사건들이었죠. 정말 끔찍했죠. 피추시킨은 그 64칸의 체스판을 시체로 채우는 것을 자신의 위대한 과업으로 삼았습니다. 체포된 후에도 판을 다 채우지 못한 걸 아쉬워했고요. 삼소노바는 시신을 훼손하는 레시피를 자기 다이어리에 무려 3개국어로 정성스럽게 적어내려갔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광기와 통제욕이 단순히 사회적 맹점이나 수사기관의 무능 때문에 생겨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환경적 요인을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개인의 순수한 사이코패스적 악의 발현입니다. 참 흥미로운 지적이시네요. 하지만 저는 프레이밍을 조금 다르게 하고 싶습니다. 광기가 존재했다 하더라도 그 광기가 무대 위에서 마음껏 춤을 출 수 있게 조명을 켜준 것은 결국 체제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극명한 사례로 그 로스토프의 도살자 안드레이 치카틸로 사건을 짚어보죠. 무려 52명을 살해한 이 끔찍한 연쇄살인범이 어떻게 12년 동안이나 이 살인 파티를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당시 소련 정부의 태도에 있습니다. 당시 이념적인 부정? 그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당시 정부는 그 연쇄살인은 타락한 자본주의 국가에서나 일어나는 질병이라고 공식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시신이 참혹하게 훼손된 채 계속 발견되어도
최재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연쇄살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죠. 수사기관은 이걸 개별 사건으로 축소하거나 심지어 엉뚱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처형하기까지 했습니다. 시스템이 범죄의 존재를 부정하는 순간 수사는 방향을 잃게 되거든요. 범죄자는 완전히 보이지 않는 유령이 되어서 마음껏 상향을 즐기게 됩니다. 치카틸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그의 사냥터를 12년이나 유지해 준 건 명백한 국가의 방주 아닙니까?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체제의 이념적 오만함이 초기 수사에 심각한 혼선을 주고 범인을 잡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만들었다는 점 인정합니다. 하지만 치카틸로 범행의 본질 자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12년간 범죄를 멈추지 않은 내적 동력이 소련 체제 때문이었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방패막이가 되었죠. 전혀 아닙니다. 기록을 보면 그의 범행은 심각한 성적 무능력과 콤플렉스에서 비롯된 극단적인 가학성에서 출발합니다. 그가 기차역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범행 대상을 고르던 방식을 보시죠. 그는 굉장히 친절하고 다정한 태도로 가출 청소년이나 불황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먹을 것을 주겠다며 숲으로 유인했죠. 이것은 이념이나 국가 체제의 특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의 아주 치밀하고 본능적인 사냥 방식입니다. 하지만 수사망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그 가학성이 52명에게까지는 퍼치지는 못했을 겁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는 오직 살인과 피를 통해서만 쾌락을 느끼고 자신의 콤플렉스를 해소할 수 있는 철저히 파괴된 내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련이 아니라 감시망이 촘촘한 그 어떤 현대 국가에 떨어뜨려 놓았어도 치카틸로라는 포식자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교묘하게 감시망을 피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사냥을 진화시켜 나갔을 거라는 게 프로파일링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알겠습니다만 저는 그 논리가 조금 위험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개인이 가진 병리적 욕망이 현실의 끔찍한 범죄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그들이 손에 쥐고 있던 무기의 사회적 성격을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다시 그 미하엘 팝코프 사건으로 돌아가 보죠. 그는 1992년부터 2010년까지 81명이 넘는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엄청난 숫자가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가 늦은 밤 길을 잃은 여성들에게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찰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복이라는 도구를 아주 영악하게 활용한 케이스죠. 단순한 도구 그 이상입니다. 여기서 경찰복과 순찰자는 단순한 기회적 요소를 넘어서 피해자의 의심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는 절대적인 무기였습니다. 시민이 공권력에 대해 가지는 기본적인 신뢰를 철저히 짓밟고 그것을 사냥에 이용한 거죠. 게다가 문서에 따르면 당시 경찰 조직 내부의 엉성한 통제 시스템이 그를 완벽하게 보호했습니다. 초기의 DNA 검사망에서 현직 경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용의선상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만약 그가 제복을 입은 공권력의 대리인이 아니었다면 여성들이 낯선 남자의 차에 그렇게 순순히 탔을까요? 권위가 부여한 강제력과 시스템의 방관이 이 연쇄살인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죠. 팝코프가 경찰이라는 직업적 이점, 즉 제복과 순찰차를 이용해 경계심을 허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범행의 진정한 트리거, 그가 왜 그렇게 많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했는지를 문서에서 다시 짚어봐야 합니다. 팝코프가 81명의 생명을 앗아간 진짜 동력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폭발해버린 여성 전체에 대한 극단적인 증오였습니다. 증오심이 범행의 시작이었다는 점은 기록에도 나와 있죠. 네, 그런데 단순한 증오가 아닙니다. 그는 법정에서 스스로를 부도덕한 여성들로부터 거리를 정화하는 청소부라고 불렀습니다.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범죄 심리학에서 흔히 관찰되는 전형적인 혐오형 연쇄살인마의 고착화된 인지 왜곡 현상이거든요. 자신의 살인을 마치 사회를 위한 정당한 행위인 것처럼 스스로를 세뇌한 겁니다. 게다가 시신 훼손 방식을 보면 도끼나 드라이버 등을 이용해 분노를 폭발시키듯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끔찍한 폭력성은 경찰이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제복 뒤에 숨어있던 한 인간의 파괴적인 본성과 혐오가 터져나온 결과물이죠. 하지만 직업이 달랐다면 어땠을까요? 그가 만약 경찰이 아니었더라도 택시기사든 배관공이든
자신이 가진 다른 페르소나를 활용해서 어떻게든 이 끓어오르는 증오를 분출할 대상을 사냥했을 거라는 겁니다. 텍스 기사였다면 수사망을 20년이나 피하지는 못했겠죠. 권력을 가진 자가 범죄를 저지를 때 시스템이 얼마나 무기력해지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 아나톨리 슬립코를 살펴보면 제 주장이 더 명확해집니다. 이 사건은 정말 읽는 내내 저도 수사관 출신이지만 탄식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슬립코는 소년 7명을 살해하고 수십 명을 학대했는데 놀랍게도 소련 당국으로부터 훈장까지 받은 엘리트 교사이자 청소년 단체의 지도자였습니다. 국가가 인정한 영웅이라는 타이틀을 쥐고 있었죠. 바로 그겁니다. 국가가 달아준 그 훈장이라는 권위가 부모와 아이들의 눈을 완벽하게 멀게 만들었습니다. 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상한 점을 이야기해도 부모들은 슬립코 선생님은 위대한 지도자인데 네가 오해한 거다라며 오히려 아이들을 나무랐거든요. 지역사회 전체가 그의 끔찍한 행각을 눈치채지 못한 이유는 슬립코가 교활해서라기보다 이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사회가 만들어낸 맹목적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완벽한 권위가 완벽한 범주의 은폐를 가능하게 한 구조적 재앙의 끝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처럼 부모들이 훈장이라는 권위에 눈이 멀었다는 사실은 정말 비극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고 싶습니다. 슬립코가 그 권위를 얻기 위해 치밀하게 행동했다는 점, 그리고 그 권위를 이용해 무대 뒤에서 벌인 짓의 성격을 봐야 합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응급처치 훈련이라 용기 테스트를 핑계로 목을 매달고 기절하는 과정을 스너프 필름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기 직전에 심폐소생술로 살려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가학적인 희열을 느꼈죠.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잔혹한 수법이었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가학성이 단지 권위적인 시스템이 존재해서 혹은 맹목적인 믿음이 있어서 자연 발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피해자의 생명을 통제하고 고통을 관찰하며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자신이 신과 같은 전능함을 행사한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이 사이코패스의 지능적이고 창의적인 진화 과정입니다. 권위는 그가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덧입은 수많은 위장술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사회가 그에게 훈장을 주지 않았다면 그는 종교적 지도자나 다른 형태의 권위 있는 자리를 스스로 쟁취해서라도 이 무서운 판타지를 실현했을 겁니다. 이 두 명의 연쇄살인마가 사회적 지위를 어떻게 악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의견이 조금 엇갈리지만 그들이 대상을 선택한 기준, 즉 타겟팅의 문제를 짚어보면 환경의 영향력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더 명확해집니다. 피추시킨이나 타마라 삼소노바의 사례를 보면 이 점이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네, 그들은 정말 기괴함의 끝을 달리는 케이스들이죠. 맞습니다. 피추시킨은 비차공원에서 주로 노숙자와 알코올 중독자들을 노렸습니다. 치카틸로 역시 가출 청소년을 표적으로 삼았고요. 삼소노바는 자신의 집에 새들어 사는 연고가 불분명한 세입자를 주로 노렸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모두 사회의 보호망 밖으로 밀려나 고립된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도 누구 하나 당장 경찰에 신고하거나 애타게 찾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삼소노바 사건의 기록을 보면 경악스럽습니다. 그녀가 토막난 시신이 담긴 냄비나 비닐봉지를 들고 거리를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버젓이 찍히기 전까지 무려 15년 동안 아무도 그녀의 살인 행각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의 평범한 외출이라고 다들 착각했던 거겠죠.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주변 이웃도 지역 경찰도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것. 범죄자의 영악함을 탓하기 이전에 1차적으로 약자를 보호하고 감시해야 할 사회적 안전망과 커뮤니티가 완전히 붕괴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사관의 관점에서 범죄를 억제하는 가장 큰 힘은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이 사람이 사라지면 바로 문제가 제기된다는 사회적 긴장감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마들에게 주어진 환경은 마치 마음껏 사냥하라고 던져진 무법지대와 같았습니다. 타겟의 선정 과정 자체가 철저하게 환경적 취약성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 관점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저는 프로파일링에서 자주 다루는 개념을 하나 도입하고 싶군요. 바로 최소 저항 경로라는 개념입니다. 범행을 저지르기 가장 쉬운 길을 본능적으로 택한다는 그 개념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타겟으로 삼은 것을 단순히 보호망의 부재라는 환경적 요인으로만 해석하면 이 포식자들이 가진 본능적인 계산 능력과 교활함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그들은 무리에서 가장 방어력이 떨어지고 사냥했을 때 뒤탈이 없는 개체를 정확하게 냄새맡고 골라냅니다. 피추시킨이 공원에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유인한 방식을 보시죠. 단순히 저 사람 혼자 있네, 죽여야지 따 아니었습니다. 내가 기르던 반려견이 죽었는데 함께 보드카를 마시며 추모해 주지 않겠소? 라며 그들의 외로움과 감정적 결핍을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심리적 조종입니다. 심리적 조종이라 하더라도 결국 그들이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배경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큰 령의 취약함이 사냥을 수월하게 해준 것은 맞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의 내면에서 끌어오르는 욕망입니다. 삼손오바의 경우를 다시 볼까요? 이웃들이 눈치채지 못했다는 점보다 우리가 더 경악해야 할 부분은 그녀가 다이어리에 영어, 독일어, 러시아어 등 세계 국어를 섞어가며 사람을 해체하는 핏빛 레시피를 너무나도 평온하게 적어내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올리비에 샐러드에 수면제를 타서 세입자를 먹이고 범행을 저질렀죠. 나중에 법정에서 취재진의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으며 키스를 날리는 그녀의 기괴한 모습을 보셨습니까? 네, 브리핑 문서의 영상 기록에 남아있더군요. 정말 섬뜩한 장면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주술에 심취한 조현병 환자의 철저한 개인적 광기이자 현실 감각이 완전히 상실된 사이코패스의 모습이죠. 아무리 사회적 감시망이 촘촘하고 CCTV가 동네마다 100대씩 설치되어 있다 한들 이런 깊고 어두운 내면의 광기를 사회적 구조의 문제로 예방하거나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그 어떤 완벽한 시스템 안에서도 자신들의 병리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틈새를 기어코 찾아내고야 말았을 겁니다. 어느 한쪽의 입장만으로 완벽하게 재단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각자의 시각을 이제 조금 정리해보죠. 저는 오늘 논의를 거치면서도 여전히 권력과 시스템의 부패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 없습니다. 치카틀로의 살인극을 자본주의의 병폐라며 은폐했던 이념의 오만함, 파포프가 20년 가까이 경찰 제복 뒤에 숨어 81명을 죽일 수 있게 방치했던 조직의 허술함, 그리고 슬립코에게 영웅이라는 훈장을 달아주어 완벽한 사냥터를 제공해버린 권위주의의 맹점까지, 이 기록들은 폐쇄적이고 부패한 권력이 어떻게 스스로 괴물을 잉태하고 심지어 그 괴물들의 손에 예리한 칼까지 쥐어주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경고장입니다. 사회구조가 부패하고 감시망이 무너질 때 인간의 악에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질주하게 됩니다. 구조적 한계가 괴물들의 활동 반경을 넓혀주고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다는 점에는 저도 깊이 동의합니다. 범죄를 은폐하려 했던 체제의 폭력성은 반드시 비판받아야 마땅하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부패한 시스템에 속한 모든 경찰관이나 교사가, 그리고 가난하고 혼란스러운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들처럼 연쇄 살인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64칸의 체스판을 사람의 목숨으로 채우는 것을 위대한 과업으로 여기고 3개국어로 살인일기를 쓰며 법정에서 키스를 날리는 모습, 이것은 어떤 정교한 사회구조적 이론이나 환경적 결핍으로도 완벽히 설명할 수 없는 철저히 독립적이고 순수한 악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체제의 문제를 비판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하지만 동시에 인간 내면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이 통계 불가능하고 파괴적인 본성에 대한 경계와 심리적 분석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 허술한 틈새를 찾아내 집요하게 파고든 것은 제복이나 훈장이 아니라 그들 내면의 병리적인 심연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대화를 통해 이 1급 기밀 브리핑 문서가 왜 단순한 범죄 기록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연구 자료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권력과 제도의 부재라는 거시적인 구조적 맹점,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들어 극단적인 사륙극을 벌인 인간 내면의 미시적인 심연, 이 두 가지 관점이 교차할 때 비로소 우리는 범죄의 실체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괴물의 탄생을 방조했는가? 아니면 심연의 악이 스스로 무대를 만들어냈는가? 두 관점 모두 뼈아픈 진실을 담고 있죠.
브리핑 문서의 행간에는 우리가 아직 완벽히 해독하지 못한 사회적 질문들과 인간 본성에 대한 의문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어느 쪽의 주장이 이 비극들의 본질을 더 정확히 관통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늘 그렇듯 이 토론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다양한 시각과 깊이 있는 분석으로 자료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